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도 폐교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늦은 가을이었고 날씨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퇴근 무렵 어머니께서 제게 동창회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창회 장소가 어머니가 졸업하신 초등학교, 그것도 지금은 폐교가 된 교정이라는 말을 듣고 왠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래된 교실과 칠판, 낡은 운동장, 삐거기는 나무 바닥이 반겨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 어떤 곳에서 자라고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학교는 높은 언덕을 따라 위치해 있었고 입구는 녹슨 철문과 잡초가 무성한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손전등 불빛을 더듬어 교문을 통과하고 본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학교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고 전체 전기 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겨우 조명 몇 개를 임시로 연결해 2층 교무실 옆 넓은 교실 하나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동창회 장소였습니다. 모두 11명.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총 11명의 인원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위에서 서로의 옛 별명을 부르며 웃고 떠드는 소리는 폐허가 된 교실의 묘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 11시 무렵이 되었을 무렵 모두가 각자 가져온 침낭이나 담요를 꺼내 교실 바닥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잠에 들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살짝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저를 조심스럽게 깨우셨습니다. 같이 화장실 좀 다녀올래? 혼자 가긴 좀 그래. 그 순간 저 역시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터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2층의 화장실은 물이 내려가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고 물을 쓸 수 있는 곳은 건물 꼭대기 6층 복도 끝 음악실 옆에 화장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막 오르려는 찰나 바로 위에서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무겁게 오르거나 혹은 내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당황한 저희는 발걸음을 멈췄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위층에 누가 있는 걸까?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마요, 다들 자고 있는데요. 저도 속삭이듯 대답하며 불안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도 사람이겠거니 어머니의 동창 중 한 분이 위층에 올라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4층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계단 난간 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계단 손잡이에 매달린 형체. 얼굴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숨을 삼키고 몸을 돌려 2층 교실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10명의 어른들이 담요 위에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위층에 누가 올라갔다가 온 사람 있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나갔는데요. 우린 계속 여기 있었어요.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화장실을 향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는 다시 6층을 향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은 낡고 삐걱거렸으며 손전등의 불빛은 너무 약해 주위를 제대로 비추지 못했습니다. 5층을 지나 6층에 가까워졌을 무렵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음악실 옆 화장실로 향하는 좁은 통로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쿵쿵쿵 소리를 내며
우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용기를 내어 그 형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는 곧장 화장실 안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화장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칸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면대 및 창틀, 문 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들여다봤지만 그 형체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우리는 말도 하지 못한 채 화장실 문을 닫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그대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교실 구석에 누워 밤을 견뎠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도 저도 그 폐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형체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실체 없는 그 시선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철원 비무장지대. 군생활을 하며 참 다양한 일을 겪었지만 그날 밤의 일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배치된 부대는 철원 최전방 지역,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만 도착하는 외진 위치.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 소리에 기대하였고 전화 신호조차 불안정한 고립에 가까운 그곳. 그날 우리 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훈련 숙소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우리 조는 총 5명이었습니다. 병장 1명, 상병 2명, 일병 1명, 그리고 막내였던 나, 이병. 조용하고 성실했던 병장님, 장난기 많은 상병 2,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따라다니던 일병형. 나는 그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막내였습니다. 첫날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훈련 강도가 강했습니다. 사격, 산악 행군, 위장 훈련까지 그 모든 걸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온몸이 땀과 먼지에 절어 있었습니다. 숙소는 오래된 목재 건물로 2층 구조였고 아래에는 창고 겸 보일러실이 있었습니다. 방은 딱 하나, 5명이 다닥다닥 붙어 자야 할 만큼 좁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병장님이 말했다. 내일도 빡셀 테니까 잘 자자. 이상한 소리 들려도 신경 끄고. 그 말이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타고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창문 바로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긴장도 있었지만 피로가 더 커서인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렴풋이 눈이 떠졌습니다. 무의식처럼 눈꺼풀이 올라가며 시선이 자연스레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 마치 안녕하듯 손바닥 하나가 유리창에 착 붙어 있었습니다. 살짝 벌어진 손가락, 창틀에 걸쳐 움직이지 않는 하얀 손.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은 떴지만 몸은 꿈틀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꿈인가 싶었고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니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했나.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키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병장님이 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병, 지하 보일러 좀 켜고 와라.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손전등 하나 없이 내려가기엔 꽤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무렵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오지마. 낮지 않고 분명하며 마치 지하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 그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낯설고 깊고 울림 있는 그 소리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려가 있었던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갔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되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병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내려간 것 같아서요. 보일러 알아서 켜고 오나보다 싶어서 그냥 왔습니다. 병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말 없이 그래, 알았다. 자라. 하고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엔 분명히 5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니 나를 포함한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구도 나보다 먼저 지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오지 말라는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나는 뒤척이다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상 나팔보다도 이른 시각 나는 혼자 눈을 떴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소리, 그 손바닥, 그리고 숙소의 어두운 구석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병장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보일러실에 누가 먼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까? 병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갔어. 그거 너한테 시킨 거야. 근데 네가 다녀왔다며?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병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네가 잠꼬대했어. 알아?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몇 번이나 중얼거리더라. 좀 섬찟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 지하에서 분명히 들었던 그 소리. 그건 결국 나였던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로 들렸던 겁니다. 내가 한 말이 나 자신을 되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밖의 손. 그것도 어쩌면 내가 보았던 미래의 내 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거지 아저씨.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직 유치원도 다니지 않던 시절, 경상남도의 외딴 마을, 할머니 댁에서 지내던 때의 일입니다. 나는 당시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을 비우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시골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들판을 뛰어다니고 뒷산에서 매미를 잡고 마을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을에는 거지 아저씨라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자신만의 작은 움막 같은 거처에서 지냈으며 말수가 적고 항상 산과들에서 무언가를 줍고 다녔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분을 장난삼아 놀리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무리 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그 아저씨를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댁 나무장작을 패주고 장날이면 장터 쓰레기를 치워주며 교회에도 빠짐없이 나가는 그야말로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어린 나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던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마을 친구들과 뒷산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누군가 사슴벌레를 잡자며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사탕 2개를 얻고 진 사람은 혼자 벌레를 잡으러 숲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임. 결과는 내가 걸렸습니다. 아직 어려 사슴벌레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괜히 지기 싫다는 마음에 나는 용감한 척하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자 풀들이 더 무성해지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가늘게 비치는 그런 깊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내 시야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희끄무레한 형체였습니다. 뭐지? 순간 겁도 났지만 아이였던 나는 오히려 그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저것도 잡아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그것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나를 보더니 뒤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뒤쫓았습니다. 아이 특유의 무모함과 호기심은 이성이 말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체는 나를 이끌듯 계속 앞에서 달아났고 나는 바보처럼 따라갔습니다. 해는 어느새 뉘엿뉘엿 저물었고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나무 둥치 밑에 몸을 웅크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주변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달빛이 스며들어도 숲속은 으스스했고 나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거기 있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사람 목소리였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언뜻 할머니 같기도
어머니 같기도 했지만 알 수 없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흉내내는 소리 같았달까요. 그 순간 내 등 뒤로 무언가가 나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려다 그대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할머니 집에 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엔 가족들과 이장님, 마을 목사님까지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내 손을 잡으며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왜 어른들이 그렇게 놀랐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건 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내 등을 붙잡아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막아준 건 그 거지 아저씨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숲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고 내가 사라진 뒤 혼자 손전등 하나 들고 말없이 숲을 헤매다 나를 찾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는 정확히 내가 서 있던 절벽 끝에 도착해 나를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날 끌어당기며 혼잣말처럼 말했다는 말을 나는 너렴풋이 기억합니다. 이젠 사람 그만 홀리고 좋은 데로 가라. 그 말을 마친 후 아저씨는 나를 안고 무사히 산 아래로 내려왔고 이장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살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는 재산가였고 자식들이 유산 다툼을 벌이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마을로 숨어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계시지 않지만 내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날 누군가를 홀려 깊은 숲으로 이끈 그것을 알아봤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내 준 그 손길이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라진 구두. 그 속보를 받은 건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착한 작은 택배 상자 하나였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는 내 이름과 집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스티커 하나 없는 민낯의 상자.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내 이름이 적힌 물건이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개봉했습니다. 포장을 벗기고 덮개를 열자 상자 속에는 붉은색, 그것도 선명하게 빛나는 빨간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광택이 마치 새 물건처럼 윤이 나 있었고 묘하게 시선을 끌어당기는 색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칠째 친구들 앞에서 빨간 구두가 갖고 싶다고 여러 번 떠들어댄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누가 들었나 보네. 생각해보면 친구들 중 한 명, 아니면 오빠들 중 누군가가 장난삼아 보내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내 신발 사이즈까지 맞춰 보내준 것을 생각하면 섬뜩하리만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구두를 일단 신발장 한쪽에 밀어 넣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기엔 너무 튀는 색이라 어떤 옷에 맞춰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방 안이 깜깜했습니다. 서둘러 스위치를 켰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적막감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 시간대라면 평소 같으면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나 아랫집 아저씨의 술 냄새에 섞인 고함이라도 들릴 법한데 오늘따라 너무 조용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숨을 죽인 것처럼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잠시 물이 생각나 냉장고를 열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운동화를 신으려다 문득 눈길이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슬리퍼 옆에 어김없이 그 빨간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왠지 갑자기 그 구두가 너무 신고 싶어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고 나는 무심결에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놀랍게도 발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발을 감싸는 착용감이 너무 편했고 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몸을 돌려보니 내가 마치 동화 속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빨간 구두. 카렌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동화책이 아직도 있을까 싶어 그대로 구두를 신은 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끝에 먼지가 내려앉은 동화책 더미 속에서 빨간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옛날 카렌이라는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동화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카렌, 맨발로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여기 구두 한 켤레를 줄게. 신고 다니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 다음 장면.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카렌. 멈출 수 없는 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일으켰고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빙글빙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네. 동화 속 장면처럼 멈출 수 없이 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문 열어봐요.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문을 향해 발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점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동화 속 카렌처럼 내 발도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멈추려 했고 결국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구두 좀 벗겨주세요. 제발 좀 벗겨줘요. 다급하게 문을 열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 발은 나를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고 아파트 현관 앞으로 나가 길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 양옆에 서 있었고 그 가운데 도끼를 든 한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제발 잘라내지 마요. 그냥 벗겨줘요, 제발. 그 남자는 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춤추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나. 도끼가 내 발목을 향해 움직이던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다행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오른발에서 싸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돌리자 내 발목은 없었습니다. 방바닥엔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퍼져 있었고 바로 그 옆 내 발목을 그대로 담은 빨간 구두 한 켤레가 혼자서 조용히 방문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전교 1등. 전교 1등은 늘 조용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험 시간엔 펜 소리만 들릴 만큼 집중한 채 늘 시간보다 10분 먼저 맞추곤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장난을 쳐도 말을 걸어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곧 그의 존재 이유였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완벽한 결과. 그와 함께 기숙사에 살던 학생들은 그를 피하거나 흉내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전교 꼴등은 말 그대로 최하위였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밥 먹듯 했고 수업 시간엔 졸기 일쑤였으며 기억해야 할 공식은 모두 잊어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꼴등은 마음속으로 늘 외쳤습니다. 나도 바뀌고 싶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 1등 녀석을 따라해보자. 그날부터 전교 꼴등은 전교 1등의 식사 시간, 공부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고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갔으며 그가 공부할 땐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교 1등은 여전히 1등이었고 꼴등은 여전히 꼴등이었습니다. 한편 그 학교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학교 뒤편엔 푸세식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누군가를 목매달기 위해 자란 듯 기괴하게 뻗은 나무새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밤이면 그 나무들 사이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학교 전체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짧은 섬광과 함께 모든 전기가 나갔습니다. 복도는 암흑에 휩싸였고 교실 안도 촛불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피커에서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은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50일간의 방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단, 귀가 전에 반드시 학교 뒤편 화장실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교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진짜 방학이래. 화장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냐? 아이들은 책가방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곤 서둘러 짐을 챙겨 각자 흩어져 교문을 향했습니다. 단 한 사람, 전교 1등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를 조용히 노트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꼴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쟤는 왜 안 가지? 그리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냐, 이번엔 진짜 끝까지 따라가자.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야. 꼴등은 자리에 앉아 1등의 손짓, 숨소리, 페이지 넘기는 시간까지 따라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학교는 고요해졌고 밖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꼴등은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얻었지? 결국 성적도 똑같고 난 여전히 꼴등인데.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가방을 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동장엔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목이 잘린 채로 말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꼴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켜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야, 큰일이야. 운동장에 애들이 다 죽어 있어. 다들 목이 잘렸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전교 1등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씩 웃었습니다. 학교에 정전이 났는데 어떻게 방송이 나와? 난 방송이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6번째 이야기, 놀이터에서 마주친 그림자. 친구는 평소에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거의 자정이 다 되어야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상암동에 위치한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학원은 친구 집에서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수업을 들은 친구는 학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기에 큰 불안은 없었고 당시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귀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해 MBC 방송국 옆에 있는 작은 놀이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자세도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장인이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가는 길에 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긴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왠지 모르게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밤거리를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일정한 속도로 그러나 확실하게 친구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친구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코앞이었지만 친구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이 사는 곳까지 따라 들어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친구는 MBC 방송국 주변을 다시 한 바퀴 돌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오직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대문 앞에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온몸에 힘이 풀릴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숨 쉴 공간이 생긴 듯 그는 안도의 눈물을 머금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으로 다다르던 그 순간 그 남자는 마치 공기처럼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울리던 구두 소리도 멎었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 하나는 유난히 꿈 이야기를 자주 하던 아이였습니다. 평소에도 꿈에서 이상한 걸 많이 본다며 그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해주는 편이었죠. 그 친구의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1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과 담장이 있었고 방들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한 구조였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농구를 하던 중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작은 방에서 자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혼자 자는 것이 유독 불안하고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꺼내기도 애매해서 그냥 억지로 잠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바로 얼굴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형상이었고 긴 머리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눈은 새까맸습니다. 그 여자가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숨을 들이쉬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친구는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필사적으로 몸을 굴려 방을 나와 부모님의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방 문은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려 했지만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암흑 속 화장실은 너무나 음산했고 친구는 숨을 죽이며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분 탓일 거라며 정신을 다잡고 다시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졌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어깨 너머로 방금 전 꿈속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그 순간 가위에 눌렸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친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는 다시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끝낸 친구는 농구공을 조용히 들고 다시 골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7번째 이야기, 마지막 문을 열기 직전. 이 이야기는 내가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의 친구,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이 실제로 겪었다는 체험담이었죠. 그 누나는 어릴 적부터 목류병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의식 중에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심지어는 집 밖까지 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매번 큰 사고는 없었고 가족들도 항상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이며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잠에 들었고 그 누나 역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속에는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쯤 되어 보이는 문이 있었고 그녀는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 그 문들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열면 또 다른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다시 새로운 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문들. 마치 미로처럼 무언가 깊은 곳으로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문들을 계속해서 열고 또 열었습니다. 두려움도 의문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상할 만큼 무거운 공기,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싸늘한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은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낡고 무겁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이 문을 열면 끝이다 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대 위가 아니라 믿기지 않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17층짜리 고층 아파트.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에 반쯤 걸터앉은 채로 바깥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갔다면, 혹은 그 꿈속의 마지막 문을 정말로 열었더라면 그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가족들은 베란다 창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목류병 증상을 조금씩 완화시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나는 아직도 말합니다. 그 꿈속에서 마지막 문.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흐른다고 말입니다. 8번째 이야기, 물구나무 귀신은 머리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한 낚시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이 함께 겪으신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동업으로 잠시 낚시터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낚시터의 이름은 LG 낚시터였고 경기도 오산의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드문 저수지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낚시터는 아주 외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집도 가로등도 없을 정도로 깜깜했습니다. 지금도 그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매우 싼 가격에 그 낚시터를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했던 이유에는 그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 훨씬 무겁고 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낚시터에 마련된 화장실은 오래된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꺼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손전등을 챙겨 들고 조용히 산 위쪽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주변은 적막했고 풀잎이 스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후 적당한 곳에 멈춰서 볼일을 보고 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위쪽에서 파바바박 하고 무언가 질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들어 그 방향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아니 정확히는 사람 같은 형체가 머리를 땅에 대고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산 정상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낼 수 없는 각도로 그리고 불가능한 자세로 산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아버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고 그대로 낚시터 쪽으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분을 깨워 방금 겪은 일을 말했지만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웃으며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상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몸살로 알아눕게 되었고 대신 친구분 혼자 낚시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심했던 친구분은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산쪽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팍팍팍팍 하는 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짐승이 지나가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며 가만히 서 있던 그의 귀에 사방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뒤틀린 그는 결국 몽둥이와 손전등을 챙겨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슨 짐승이든 잡아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불빛이 숲 사이를 가르며 비추는 순간 그가 본 것은 놀랍게도 며칠 전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채 머리를 땅에 박은 자세로 이쪽을 등지고 산 정상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친구분은 온몸이 얼어붙었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며칠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께서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낚시터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눈빛만으로 결심한 듯 그날 밤 몽둥이와 손전등 그리고 부적까지 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은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고요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 저편에서 무언가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중 아버지는 뒤를 힐끗 돌아보았고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낚시터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온 후 친구분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날 손전등으로 비췄을 때 대체 무엇을 보았느냐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산 위에서 달려오던 형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손을 허공으로 마구 휘젓고 있었고 입이 없는 얼굴 대신 그 손끝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다시는 산속 낚시터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9번째 이야기, 철원의 여름밤. 군복무 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3사단이었습니다.
혹시 담력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훈련은 정식 유격 훈련의 일환으로 유격 기간 중 하루를 따로 정해 밤에만 실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담력 훈련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밤 8시에 전체 병력이 집합하고 9시부터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지정된 야산 코스를 도는 형식입니다. 밤이라는 시간대, 그리고 야산이라는 공간. 무언가 쉽게 긴장을 풀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훈련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하급 병사들이 사고를 칠까 걱정되어 고참과 이등병이 짝이 되어 움직이게 되며 저는 당시 말년 병장과 짝이 되었습니다. 그 병장은 유격을 벌써 3번째로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툴툴거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귀신 이야기는 줄줄이 꿰고 있었고 어느 장소엔 어떤 귀신이 나온다느니 하는 정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있다 해도 산속은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 쉽도록 흰색 노끈을 나무에 연결해 길잡이로 설치해둡니다. 하지만 노끈만으로는 심리적인 공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는 길 곳곳에 조교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숨어 있다가 병사들을 놀래킵니다. 갑자기 풀숲에서 튀어나와 발목을 잡거나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줄을 타고 나무 사이를 날며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 광경이 우스워서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공포가 찾아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게 장난이야? 니들 놀러 왔냐? 아닙니다. 생전 처음 귀신에게 얼차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귀신은 미션까지 부여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다음 조 병사들이 오면 놀래켜. 못 놀래키면 여기서 뒹굴어야 돼, 알았냐? 그렇게 다음 조를 놀라게 하기 위해 병사들은 풀숲에 숨습니다. 누군가 올라오면 갑자기 뛰쳐나와 발을 붙잡고 껴안습니다. 그런데 하필 껴안은 대상이 고참 병사라면 너 여기서 뭔 짓이야? 저 귀신이 놀라게 하라고 해서요. 이런 미친놈, 이게 놀래키는 거냐? 그 상황이 점점 어색해질 즈음 진짜 조교가 나서 상황을 수습합니다. 야, 내가 시킨 거야. 앞쪽 빨리 전진해. 이런 식으로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저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파트너인 말년 병장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앞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함정입니다. 코스 중간엔 구덩이를 파놓기도 하는데 저 역시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허둥대는 저에게 고참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구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길 한복판에 줄로 매단 죽은 닭입니다. 걷다 보면 그 닭이 얼굴에 부딪히며 본능적으로 몸이 움찔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압권은 따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좁은 동굴 구간입니다.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이며 벽면엔 조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양옆에서 손이 튀어나오고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귀신 분장의 조교 얼굴이 들이밀어집니다. 이 코스는 폐쇄공포증까지 자극합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몇십 미터를 기어가듯 지나야 하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끝이 보입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산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칠흑 같던 산속이 마치 대낮처럼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로 위,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귀신 복장의 조교가 갑자기 머리를 거꾸로 내밀며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 소리에 마지막 남은 겁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서야 진짜 끝입니다. 저 앞에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담배를 물고 서로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 짝이었던 말년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신병, 여기까지 잡았네. 어땠어? 재밌었냐? 네. 그래도 김 병장님이 함께 있어서 안 무서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혼자 갔으면 더 재미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고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뭘 했다고? 난 중대장님한테 부탁해서 입구에서 빠졌어. 너 기다린 거야. 내가 말년에 귀신놀이 하고 있겠냐? 갑작스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저를 이끌어준 그 손. 그 손은 여름밤치고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정에 빠졌을 때 병장님이 제 손 잡아주셨잖습니까? 그러자 고참은 이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임마.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10번째 이야기, 지방대 기숙사의 검은 자국. 지방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저로서는 통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은 꽤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편의점 하나 없이 산만이 둘러싸고 있었고, 여름이면 그 거대한 산이 학교 건물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정도였습니다. 밤이면 건물 곳곳이 짙은 어둠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 고요한 공간에 위치한 기숙사는 4명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였습니다. 2층 침대가 양쪽 벽에 하나씩 놓여 있었고 그 침대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에는 다른 친구들이 사용하는 방과 달리 단 둘만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기였던 친구와 함께 쓰게 된 방이었습니다. 선배들은 보통 3명이나 4명이 한 방을 함께 사용했기에 우리는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방에는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침대와 침대 사이의 바닥, 방 한가운데에 마치 그림자처럼 퍼진 검은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판 위에 생긴 얼룩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자국은 뭔가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건물에 생긴 흔한 얼룩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을 앞두고 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먼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저는 며칠 더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저는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여러 방을 전전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선배들 방, 동기들 방 모두에서 하룻밤씩 묵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며 결국 혼자 우리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을 떴음에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는 일조차 불가능했고 눈꺼풀을 드는 것마저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방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방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 하나가 방 안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친구의 침대와 제 침대 사이, 정확히 그 검은 자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이 보였는데 형체는 사람 같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정확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형체는 명확했지만 어딘가 이질적이고 무엇보다 그 존재가 내뿜는 분위기는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채 그 존재를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말아줘. 그가 돌아본다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내 안의 공포는 끝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는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간 뒤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친구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방 가운데 자국 같은 거 보인 적 있어? 그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본 적이 있긴 해. 그런데 왜? 저는 곧바로 그 자국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자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내가 가위에 눌려 누워있던 바로 그날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자국은 마치 사람이 정자세로 오래 앉아있었던 것처럼 엉덩이와 발의 윤곽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자국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날 밤 또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있었습니다. 약 40도 정도 고개를 돌린 채 그는 똑바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저는 당황하여 친구의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이 볼록하게 부풀어 있었지만 친구가 자고 있는 건지 이미 방을 나간 건지 도무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공포에 떨며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는 놀랍게도 자신은 아무 일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국이 조금 더 내 쪽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며칠 뒤 세 번째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때는 눈을 뜨기 전부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눈을 뜨기 전에 누군가 내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확신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내 위에 앉아 나를 보고 있어. 그 존재는 틀림없이 처음 나타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내 몸은 짓눌린 듯 숨이 막혔고 눈을 뜰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만약 이 손이 내 목을 조른다면. 끝도 없는 공포 속에서 결국 다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친구가 나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야, 괜찮아. 땀을 왜 이렇게 흘려? 그 순간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가위에 눌렸어. 그 친구는 그 밤에 가위에 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제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는 그 방에서 잠을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검은 자국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며칠 후 다시 찾은 그 방에서 침대 밑을 정리하던 중 저는 경악할 만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 자국이 침대 밑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남자의 형체가 내 위에 앉은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국이 정말 같은 자국인지 내가 무서움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밤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까 두려워하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자국은 아직도 그 방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이야기, 소파 위의 손길. B씨는 저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고 연락을 따로 주고받거나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더더욱 섬뜩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늘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상에 조금만 앉아 있어도 금세 어깨가 욱신거린다고 했고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어깨를 좀 주물러 달라며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엔 장난처럼 받아들이다가도 점차 진지하게 걱정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진짜 어깨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쏟아지자 B씨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어깨와 목 주변의 힘줄에 염증과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며칠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B씨는 곧바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통증이 금세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B씨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주물러줘요라며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B씨의 어깨를 가장 자주 주물러준 사람은 바로 K씨였습니다. K씨는 B씨와 입사 동기로 나이도 같고 말 그대로 죽이 잘 맞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50m 정도 떨어진 동에 거주하면서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마다 함께 차를 타거나 가끔 맥주 한 잔을 나누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B씨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둔 유부남이었고 K씨는 아직 독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을 크게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K씨의 표정에서 어딘가 모를 그늘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B씨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잠시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B씨는 밤늦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향하고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나른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통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B씨는 소파에 길게 몸을 눕힌 채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는 특유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어깨 근육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주변의 모든 불빛이 꺼졌고 집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B씨는 놀라긴 했지만 곧 비상등이 켜지면서 가로등 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거실을 어렴풋이 밝혀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촛불을 찾거나 스마트폰을 뒤적이지 않고 그는 그저 팔을 뻗은 그 자세 그대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앞동에 사는 몇몇 치웃들이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K씨도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와 담배를 입에 문 채 그는 멀리 B씨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B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는 바로 K씨였습니다. B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하냐? K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응. 어깨가 아파서 소파에 좀 엎드려 있어. 시원하겠다. 그래. 그 말이 끝나자 K씨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부럽다. B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뭐가? 그러자 K씨는 대답했습니다. 마누라가 어깨 주물러주고 있으니까. 그 순간 B씨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뭔 소리야? 아냐, 그냥 부럽다는 소리지. 그렇게 K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B씨는 한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집, 소파에 누워있던 자신, 그리고 분명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그 자리. 그날 밤 이후 B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걸까?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며칠 후 그는 지인을 통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의 뒷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자리는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 아무 연고도 없는 무연고 묘지 수십 기를 밀어버린 자리에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을 봤다거나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헛소문이라며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느꼈던 찝찝함, K씨가 말했던 이상한 그 한마디, 그리고 소파에 누워있을 때의 감촉. 혹시 정말 누군가가 내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B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전세로 내놓고 직장 근처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니,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지만 그날 그 소파 위에서 느꼈던 감촉은 평생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